안녕하십니까. 오늘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직접 쓰셨다는 그 투자 편지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아, 네네. 그 편지요.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. 네, 자녀들 미래를 위해서 인덱스 펀드를 소개하셨는데 이게 투자의 세계에서는 뭐랄까 기본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전략이라고들 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 편지가 그 돈이랑 투자 얘기를 자녀들 눈높이에 맞춰서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. 특히 그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 존 보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요. 아, 네, 벵가드 창립자요. 네, 그 부분이 전체 맥락 잡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. 그렇죠. 1975년에 미국 대표 기업 500개, 그러니까 S&P 500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는 첫 인덱스 펀드가 나왔을 때 네. 월스트리트에서는 보글의 바보짓이라고 엄청 비웃었다면서요. 아, 네. 그랬다고 하죠. 뭐 고작 시장 평균만 따라가는 펀드가 무슨 매력이 있겠냐. 뭐 이런 시각이었던 거죠. 허허 참. 근데 왜 그렇게까지 비판을 받았던 걸까요? 그 당시에는? 그게 존 보글의 접근 방식이 기존 통념이랑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. 당시 펀드 매니저들은 꽤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으려고 엄청 애썼잖아요. 네, 그렇죠. 다들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? 근데 보글은 가만 보니까 대부분 펀드가 장기적으로는 그 비싼 수수료 때문에 시장 평균조차 못 따라가는 현실에 주목한 거예요. 아하. 그래서 아니 왜 비싼 돈 내가면서 시장 이기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쳐야 하지? 그냥 시장 전차를 아주 싸게 사면 안 되나? 이런 뭐랄까 정말 혁명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. 와, 그러니까 단순히 비용 좀 아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시장을 이기려는 노력 자체를 내려놓고 그냥 시장 성과를 통째로 가져가자. 뭐 이런 발상의 전환이었네요. 정확합니다. 그 결과가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혜택이었겠어요? 그렇죠. 불필요한 비용을 돌려준 셈이니까요. 편지 쓰신 아버지도 그래서 존복을 존경심 때문에 벵가드 ETF만 산다고 할 정도니까요. 아, 그래서 월가의 양심이란 별명도 붙은 거군요. 맞습니다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 인덱스 펀드가 그렇게 현명한 투자 방법으로 꼽히는 걸까요? 편지에서는 핵심 이유로 두 가지를 들어요. 첫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압도적으로 낮은 비용. 네, 비용. 그리고 둘째는 인덱스 펀드 자체가 가진 일종의 지능적인 움직임이에요. 지능적인 움직임이요? 아, 그거 흥미로운 표현인데요. 그 편지에 나오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 설명이 바로 그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어 시장에 딱 네 회사만 있다고 가정해봐요. 고성장하는 A랑 뭐 그냥 그런 B, C, D.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A 회사 덩치가 훨씬 커지잖아요. 그렇죠. 시가총액이 커지겠죠. 그럼 이제 시장 전체에서 A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 높아질 텐데 인덱스 펀드는 이런 A 같은 회사 주식은 알아서 더 많이 담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회사 비중은 저절로 줄어들게끔 설계됐다는 거잖아요. 정확히 이해하셨네요. 뭐랄까, 잘 나가는 기업에 자동으로 더 많이 투자하는 시스템인 셈이죠. 편지에서는 이걸 경마에 비유했던데요. 가장 빨리 달리는 말을 놓치지 않는다고. 네, 그런 비유도 있었죠.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. 뭔데요? 여러 연구를 보면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진짜 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은 아주 극소수의 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. 극소수요. 어느 정도나요? 길게 보면요. 전체 기업 중에 상위 한 1%에서 4% 정도? 그 정도 기업만이 시장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을 내고요. 나머지 대다수 기업들, 성과는 사실 뭐 평범하거나 오히려 손실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. 와, 1%에서 4%라니? 진짜 소수네요. 그 소수의 기업이 전체 시장의 부를 이끈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. 그렇죠. 그럼 뭐 개별 주식 고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진짜 실감이 확 나네요. 바로 그겁니다. 보통 일이 아니죠. 그럼 인덱스 펀드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요? 그게 바로 인덱스 펀드의 핵심이에요. 미래에 어떤 기업이 그 소수의 슈퍼스타가 될지 우리가 예측하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냥 시장 전체를 통째로 사버리는 거죠. 아하, 시장 전체를 산다. 네. 그렇게 하면 미래의 뭐 아마존, 미래의 애플 같은 기업들을 놓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잘 나가는 기업, 시가총액이 커지면 펀드 내 비중도 자동으로 따라서 늘어나니까요. 그렇군요. 인류가 계속 발전하는 한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업은 계속 나올 거잖아요. 네, 그렇겠죠? 인덱스 펀드는 그 기업들의 성장의 과실을 자연스럽게 함께 누리게 된다는 그런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.
길쭉에는 특정 종목을 고르기가 너무 어렵다는 문제, 그리고 또 액티브 펀드의 높은 비용 문제,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군요. 맞습니다.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소유하라 라는 존 보글의 철학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인덱스 펀드의 매력은 첫째, 낮은 비용으로 시장 전체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, 네. 그리고 둘째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통해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비중을 자동으로 늘려나가는 그 효율성에 있는 거죠. 복잡한 분석이나 예측 없이도. 네.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갈 수 있다. 그렇죠.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지식이 삶의 등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쓰신 그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믿는다면 뭐랄까 꾸준히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면서도 마음 편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, 정말. 네,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. 어떤 거죠? 만약 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계속 가장 큰 기업들, 그러니까 소위 쉼자들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구조라면요. 네.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전체의 부와 권력이 소수의 대기업에게 더욱더 집중되는 현상과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.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의 그 작동 방식 자체가 부의 집중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. 뭐 이런 관점인가요?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. 이 점에 대해서 당신께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